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토스트 본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저희 옆에는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약간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하는 눈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두 가지 토픽을 준비했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막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변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얘기예요. 첫 번째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 고물가 저성장 시대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이 얘기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간을 조금만 당겨볼게요. 한때 욜로족이라는 단어 유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로 이제 2030 수식하는 표현으로 나와가지고 듣는 청년 입장에선 좀 빠직하는 단어였어요. 뭐 욜로요? 욜로 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수식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욜로나 플렉스보다는 짠테크, 절약방, 그리고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수식어라든지 트렌드가 변화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뭐 트렌드는 좀 미디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디어가 어딜 주목하느냐 그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트렌드가 달라진 건 음, 있는데 음, 아무래도 좀 저성장, 음, 불황이 와서 그런 음, 거는 음, 있죠. 음,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났느냐 하면 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음, 제가 이 기사를 하나 이렇게 진짜 짧게 읽어드릴게요. 몇 년도 기사인지 맞춰보세요. 넥타이는 명품을 고집하지만 양복 셔츠는 기성복을 산다. 점심은 편의점에서 해결해도 와인 살 때는 까다롭게 고른다. 이거 어제 나온 기사 아니에요? 이거 2004년 아, 2004년 20년 기사입니다. 전에? 네, 근데 이때가 이제 뭐 가치 소비, 컨셉 소비 이런 게 처음 등장한 때인데요. 어쨌든 불황이 되게 심각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 뭐 이런 것도 2004년에 등장했거든요. 그쵸. 제가 네. 그때 이제 초6에서 중1 넘어갈 때여서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한데 분명히 있었어요. 맞아요. 가치 소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뭔가 불황이 오니까 미디어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돈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좀 신중하게 쓰게 되는데 이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요새 2030만 그래. 약간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거네요. 사실 진짜 요즘 2030이 특이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앵무새처럼 요즘 2030. 우리도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요즘 2030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겠죠. 저 요즘에 그 되게 주의해요. 왜냐면 저도 막 약간 라떼 귀신이 붙은 것처럼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쓸 돈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를 소비해도 신중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느낌도 받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떤 물가 지표들이 그렇게 많이 튀었는지 통계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체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5.2%까지 급등한 다음에 지난해는 좀 둔화됐다고 해요. 한 3%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상승세 둔화라고 하면 약간 덜 오르는구나. 그러니까 안 오르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오르다가 좀 덜 오른다는 얘기지 안 오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기에 함정에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심지어 어떤 뉴스 헤드라인은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어떤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물가 쓰기도 해요. 잡혔다 막 그렇죠. 물가 이러고. 잡혔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여서 상승률은 여전 상승 중인데 그 상승 폭이 줄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요새 트렌드를 소비가 아니라 그 뭐야 물가 트렌드를 보면 사람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게 의식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주는 둔화가 안 됐어요. 다 올랐거든요. 뭐 외식비, 의식주. 야채값, 전월세, 집 매매가, 음. 공과금 뭐 다 이제 올라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쵸. 체감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의식주가 필수인데 의식주가 다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건 진짜 줄여야겠어. 지출 방어, 지출 통제 알뜰족 막 이렇게 얘기해도 줄일 수 없는 분야에서 지출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음, 어쨌든 지금 소비 지출 비중을 보면은 음식, 숙박 진짜 많이 올랐고, 식료품 올랐고, 주택 수도, 전기, 연료 10% 넘게 올랐고, 아, 이게 다 집중돼 있거든요. 저도 사실 1인 가구잖아요. 네, 제가 1인 가구라고 자주 말씀 어필 드리잖아요. 저 진짜 전 여름하고 겨울이 이젠 좀 두려워요. 왜냐면 저도요.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다른다라고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누구는 뭐 더위 좀 땀이 많아가지고 겨울이 좋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지금 그만의 사계절의 아름다움이 항상
약간 전 ENFP. 너무 아름다워. 이 세상 사계절.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덥고 추울 때 난방비하고 에어컨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 꽂혀 있던데 지금 못 빼고 있거든요. 얼마나 쓸지 궁금. 이따 챙겨야겠다. 흐린 눈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저희 실질 구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 오르는 만큼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 하나를 찾아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환경적으로 제가 뭐 2030여서가 아니라 일식주가 오른 건 동일하게 다 오른 거니까 청년들의 2030들의 의식주 가격만 오른 건 아니니까 다 힘들 텐데 특히 청년 세대가 큰 고통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크게는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의 통계를 봤는데 청년들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전 이런 지수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다른 세대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15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다는 건 팬데믹이 변수가 아니라는 건데 네. 원래 이렇게 청년들이 같은 상황에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예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댓글에 금리 얘기도 나왔는데 네. 확실히 금리가 좀 직접적인 변수이기는 해요. 금리 1% 오를 때마다 20대 소비 금액은요, 60대 이상의 8배 정도 감소하거든요. 소비 금액이. 예, 그만큼 이제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건데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좀 꺼내고 싶은 게 욕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사실. 저희 근데 한 이제 10몇 년 전 그쵸. 나왔던 책 근데 이제 이름이었죠. 그 다른 사람 입에서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어떤 측면에서는 좀 맞는 말인 게 항상 청년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에 비해서 좀 저임금 저숙년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앞으로 더 잘하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만큼 더 받으셔가지고 가족 부양에 다 쓰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제 닥쳐서 해나가고 있는 거고 청년 때만큼 저희는 이제 미래를 상상하고 변화를 꿈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고 좀 이렇게 상상을 상상하고 할수 있어야 좋은 되는데. 상상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런 상상을 좀 못하게 하고 현실에 안주해야 된다고 하고 만족해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좀 그쵸. 인류 보편적인 거죠, 사실은. 그쵸. 사실은 뚫고 뭔가 이제 납비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는 거에만 지금 집중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청년 경제 고통 지수가 나와서 고통을 보고 이제 그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왜 불편했냐면 청춘이 아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명제에 다른 뭐 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아무튼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청춘이 아프다면 아프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맞아요. 모르겠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참아라 뭐 이런 느낌. 그쵸. 예.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청춘이지. 청춘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저희 팀에서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더 나은 경제적으로 개선된 나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자본금도 필요하지만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막 금융 지식이라든지. 근데 지금은 금융 지식이 있어도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지났으니까 저임금 저숙년이라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더라도 취업의 최소 90%를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이제 담당을 해결을 하고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초봉 평균이 뭐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 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어떤 물가로 따지면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임금 격차가 한 1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오면서 이제는 거의 반토막이에요. 반보다 조금 덜 받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은 거의 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취업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거의 대다수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니까 미래가 좀 막막하지. 그럼 계속 이제 나이 먹어도 이대로일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고착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는 나는 무해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도 좀 무해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게 약간 좌절의 표현 같아요. 나는 그냥 뭔가 더 꿈꾸기보다는 우리가 지금은 존재감도 크게 막 발휘하기보다는 일단은 현재로서 무해하게 조용하게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알아야 덜 불안하고 행복의 반대말이 이제 불안인데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하고도 결국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도
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청년 경제 고통 지수 그쵸. 이런 고통을 좀 크기를 키우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쨌든 대기업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고스펙을 과잉 스펙을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약간 이제 대기업에 못 가가지고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게 너무 과잉 그러니까 그쵸. 금방 나가지 않을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고스펙이라고 고스펙인 친구들은 오래 못 있어 하고 뽑지도 않아. 근데 과잉 스펙은 대기업 가려고 열심히 쌓았어. 근데 대기업은 파이가 없어. 신입 공채 요즘 잘 안 열어. 그러니까 내가 쌓은 이 너무 노력한 이 그 스펙이 오히려 내 발목을 붙잡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할 것 같았어요, 진짜. 그렇죠. 그 말씀 저희 익숙하잖아요. 토익 점수는 영어 실력이 아니고 성실함을 보는 거다. 근데 그 사실 이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영어 실력 하려고 치는 시험 아닌가. 근데 이런 식이니까 이제 과잉 스펙을 이제 쌓아야 되고 저희 역대 취업 준비 기간이 지금 최장을 찍었거든요. 11개월을 넘어서서 거의 1년 이상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이제 취직이 되는 건데 근데 사람이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모든 노력이 실제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지고 그냥 제가 소모되는 거예요.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속 뛰고 있는 나를 보게 돼.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150개 정도 이제 분석을 한 입사 지원서 분석을 한 거를 보면요. 스펙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그게 계속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10년 전 얘기 계속 꺼내잖아요. 그 인턴 서류 지원을 위한 기본 자격 조건이 토익 900 넘는 거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격을 뭐를 위한 준비를 위한 자격 준비 학원 같은 데들이 다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스펙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고민들 저희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좀 깊게 다뤘었는데 이런 현실들이 단기적으로는 정말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 예감이 드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일본 매체에서 한국은 이제 끝났다. 이 완전히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해서 그걸 가지고 KDI에서도 뭐 보고서를 내고 뉴스도 굉장히 막 여론이 막 불붙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성장의 위기 신호가 찾아오고 있나요? 네, 그렇기는 한데 뭐 일본이 우리한테 그럴 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성장은 사실은 이제 용어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지는 것이라는 용어인데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한 2% 정도. 근데 우리나라 성장률 지난해 1% 정도였거든요. 저성장이 맞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하고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인 게 GDP예요. 그러니까 총 생산이거든요. GDP는 자주 들어보셨죠? 맞아요. 전체 생산.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지는 게 이제 경제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진영님이 우리 뉴스토스트의 유일한 국민 둘이고 뉴스토스트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상에. 저한테 월급 100만 원 주시고 이 유튜브 광고비로 한 200만 원 받았으면 우리 GDP는 300만 원이에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서 해외에서 봤다고 치고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서 광고비로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50만 원 경제 성장을 한 거예요. 17% 성장한 건데 엄청난 고성장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잠재 성장률은 뭐냐? 네. 현실적으로 구독자가 얼마까지 늘어서 광고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약간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 네, 그 저한테 올해 월급을 얼마나 늘려주실 수 있냐? 이것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 구독자 수 늘어나는 그쵸, 거에 그쵸. 따라서 진짜 최대한으로 약간 행복회로 돌려서 땡겨보는 거예요. 네, 이게 이해했어요. 잠재 성장률이고요. 이것보다 성장률이 낮으면 저성장이에요. 잠재 성장률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냥 저는 항상 높은 목표 그리고 이제 꿈을 꾸는데 월급을 그렇게 바로 이렇게 그 계산기에 두들기게 되면은 그건 되게 신중하게 정하겠네요. 잠재 성장률도. 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전망한 그것보다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저성장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 그랬다.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였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쵸. 생각보다 더 낮네요. 사실 그 이제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잠재 성장률보다 한두 해 정도 성장률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장기적인 문제가 뭐냐면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전망치조차도 네. 그렇게까지 기대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행복 회로를 돌리는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약간 진짜 약간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다 이러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질
낮아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계속 떨어져 왔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제 너는 8시간 공부하든 10시간 공부하든 너의 성적은 B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절대 못 올라가.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게 더 너무 힘 빠진 무섭잖아요. 그쵸. 네. 물론 잠재 성장률 자체가 사실 지금 낮게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해외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글로벌이 조금 저성장에 빠져 있기는 하거든요. 원래 선진국이 되면 그리고 저성장이 와요.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도 규모는 그게 한 3% 수준이면은 조금 이제 무난하다 그러는데 2% 이하는 좀 심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잠재 성장률 2%대거든요. 그쵸. 그리고 네. 지금 중국 경제 관련된 뉴스를 저도 썼었는데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4%대가 나왔나? 아무튼 뭐 5%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예전에 너무 이제 라떼인데 예전에 이제 중국이 막 부상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한 자릿수 가지고 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 큰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게 또 안 돼서 막 금리 낮추고 이러고 있구나. 맞아요. 사실 미국이 좀 치트키예요. 왜냐하면 그 경제 규모의 1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2% 전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경제 규모 차이가 얼만데 사실 미국이 아무리 치트키라고 해도 잠재 성장률이 똑같으면 좀 그렇죠.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신문 보면은 우리 경제 이만하면 잘했다 뭐 이러고 있고 근데 맨 뒤에 약간 이제 한 줄 정도. 근데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가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어려운데 이러는데 어떡하지? 그쵸. 그게 우리 부모님 90%고 우리 2030 90%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크게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숫자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뭐 6개월에 기업이 뭐 1,000개씩 파산하고 그런 작년 2배거든요. 기간별로 따지면 이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숫자인데요. 폐업도 아니고 이제 파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수출 지표 회복이 됐다. 뭐 코스피 그래도 3,000 바라본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로 느껴지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무한도전 클립 옛날 거를 보는데 뭐 우리나라 코스피 2,500을 뭐 목표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지? 너무 지금하고 다를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기준점이 어딘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산업 생산 지표가 좋아졌다 아니면은 뭐 수출이 회복됐다라고 하면은 2월 통계예요. 그럼 매 전체 2월 중에서 걔가 지금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작년에 비해 잘 나왔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 잘 나왔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기준점에 따라서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뭔가 반등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용어가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 맞아요. 비교하는 지점이 너무 안 좋았으면은 지금도 안 좋은 거지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 또는 반대. 더 낮아 보이는 효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통계 보실 때 진짜 기준점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성장이 우리 2030 분들한테 진짜 문제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일본 얘기를 조금 하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은데 일본이 사실은 최근까지 저성장의 좀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끼리만 저성장인 거고 해외는 어쨌든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근데 우리는 수입을 해가지고 뭐 쓰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 물품은 해외 성장률만큼은 비싸져요. 그럼 이제 고물가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엔저 효과 이게 뭐 물가 엄청 오른다고 해서 역대급 엔저. 예, 일본 보면은 이제 장어덮밥이라고 나오면 밥에 이제 그 소스만 뿌려주거든요.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수 있고 사실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물건을 못 판다는 뜻이라서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뭔가 줄어들잖아요, 소비가. 그러면 물건을 못 파니까 채용이 당연히 줄어들고 채용이 줄어드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만 혼자 막 오르고 있으면 소득이 양극화가 되고 그쵸. 소득 양극화가 되니까 사회 불만이 되게 커지고 불만이 불안해지고 커지면 치안이 이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럼 정부가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가로등 깨지고 도로 깨져도 이제 그 수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에는 아무도 투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그럼 투자를 못 받아서 기술 혁신이 안 되고 그럼 기업들은 더 뒤처지고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저성장이에요, 사실은. 사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경제 공부할 때 이렇게 이론적인 일이 정말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네. 저는 너무 심각한 이슈인데 되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플레이를 잘 못한 심시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주시는 흐름대로 쫙 들어보니까 이런 내가 이제 심시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가의 청년들은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성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성장 신호 나오고 있고 저성장에 들어선 거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요즘에는 저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좀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암울한 얘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야 그래도 뭐라도 우리가 대비하고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거시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봤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대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성장의 스파이럴 이게 악순환이니까 사실 지금처럼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꾸 문제를 끄집어내서 뭐 몇천 년 역사에서 뭐 저성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걸 끄집어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뭐라도 나아지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살아왔던 경제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규칙들이 다 뒤집힌다는 거를 내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그쵸. 그래도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직면이 중요하다니까요. 문제 상황 앞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수 경기로 경제를 해결 보던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수출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세계화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 가격이 지금처럼 막 오르는 거는 이제 없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죠.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오르잖아요. 반포자유 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오르면 그냥 진짜로 나라가 망한 거고요. 자산 가격이 이전만큼 많이 막 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오르는 거하고 미국 주식 투자한 거하고 수익률 비교해 보면 사실 미국 주식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저성장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은 인구 감소예요.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거라서 결국 이제 생산 인구 감소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 물론 이제 저출생 문제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변화가 지금 제가 나이대별로 인구수 이게 쫙 나오는 여기 뭐 여성 남성 있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 모래시계처럼 그려놨더라고요. 여기 뭔가 출생 아수가 좀 늘어나는 걸 표현하듯이. 근데 이게 희망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거의 수렴에서 없어지고 있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견된 미래가 있어서 생산 인구를 늘려야 한다면은 우리 80세까지 일하자. 거의 이런 좀 네.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러면 막 그게 생산 인구를 당장 못 늘릴 거면 저성장 부작용을 최대한 이제 막아야 되는데 두 개 있죠. 기후 위기 대응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개개인 라이프 스타일 좀 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미니멀리즘. 그게 사실 저성장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듯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휴지 화장실 갈 때는 3칸 뜯어가라. 옷은 명절 때 이제 설빔하는 거다. 해외여행은 신혼여행 갈 때 가는 거다. 이런 거. 약간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나바다 할 때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헉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거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2030 시청자분들 개인 차원에서는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가 가능할까요? 그쵸, 대비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상황을 일단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풀어져 있어도 시대가 나를 알아서 좀 이제 그 합류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분석의 틀을 알아야 하고요. 그게 이제 생활에 적용되는 경제 공부입니다. 저 맨날 이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생각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맞아요. 경제 공부. 근데 이게 내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저성장의 큰 그 변화를 앞두고 있고 사실은 지금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는 그 가마솥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캐치할 수 있으려면은 대비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쵸?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장기적으로 나의 지식은 나를 꽤 괜찮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당장 티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요. 내가 뭐 진짜 부동산 하나를 장만해도 이게 내가 포모 현상 때문에 남들 다 사니까 무리한 연끌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레버리지인지 나 아니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나의
나의 미래에도 이제 내가 나의 미래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약간 이제 뭐 치사하고 더러워도 직장 계속 다니면은 이제 감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아, 나 그래도 3년 4년 후까지는 뭐 다녀야겠다. 아니면 4년 후에는 연봉을 이만큼 올려야겠다.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또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도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공부하면서 실전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실전이라 하면 갑자기 큰 돈 끌어와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라라는 게 아니고 조금씩 투자도 해보면서 감을 잡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 저희 채권 전문가 오셨을 때도 했었는데 공부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데 더더욱 중요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숨 쉬는 법을 내가 그때 가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큰 돈 벌기 위한 공부도 있지만 어피티와 함께는 좀 덜 불안할 수 있는 공부들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주제가 우리 2030 앞으로 한창 일을 해야 할 청년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소식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 좀 다른 얘기지만 어피티가 앞으로 어떤 미션을 향해서 가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2030 청년분들이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천년, 만년, 10년, 20년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러려면은 다른 게 아니고 큰 돈이나 막 명예가 아니라 덜 불안해야겠구나. 그 불안감을 줄여주는 어떤 파트너로서 어피티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